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요 투자 마인드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는 어떤 유형의 투자자일까,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편하게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아주 편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끼님님.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강연도 하고 스쿨도 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 투자 방식을? 네. 왜냐면 제일 좋은 투자 방법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성향이 맞나? 이게 저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왜 괴로워요? 아, 좋은 건데 잘 안 받아들여질까봐?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정말 저랑 다른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 많이 하고, 그러면 정말 저랑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가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일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을 할 때는 가장 법률성이 큰 방법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너무 일부의 사람들을 위한 거야 라면서 제가 그냥 제껴버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성향에 맞는 투자 방법이라는 것도 일종의 궁합 같은 게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참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채널에 좀 영상을 오래 봐주신 그런 구독자분들은 되게 신기한 게요, 저랑 성향이 비슷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깨님도 오셨잖아요. 일부 다른 점도 있지만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할 수 있는 좋은 투자라는 게 어느 정도 납득도 되고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누구를 만났을 때는 이 친구는 투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과제가 계속 주어져요. 나 투자 공부 안 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진짜 저축하는 건 정말 잘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고 보는 거 정말 싫다. 그런 과제가 주어지거든요. 잘 생각해봐요. 자, 공부 절대 안 하고 싶다. 근데 점수는 잘 받고 싶다. 일단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돼요. 왜요? 그게 차이예요. 우리가 실제로 수능을 보는 거라면 절대 이러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해야 되나? 수능 보면 안 돼요. 그 사람 바로 취업을 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경력이라도 조금 더 쌓죠. 저도 옛날에 취업을 해봐서 알잖아요. 기술 배우는 거, 그런 거 누군가에게 어필이 될 때는 제가 이 일을 오래 했습니다라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열 몇 살 때 뛰어드는 게 나아요. 수능 안 치는 게 나아. 근데 투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 투자는 누가 대신해줘요. 돈 주면? 네. 대신해주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투자의 속성 자체가요, 수동성이 상당히 짙어요. 내가 뭐 잘한다고 늘어나기보다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운칠기삼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요. 이게 가능한 게 바로 투자의 영역이다 보니 사람을 만났을 때 많은 대화와 이 사람의 취향과 평소 때의 모습과 그런 것들을 계속 긁어내야 돼요. 약간 정신과 상담하듯이 이 사람이 속에 뭘 담고 있는지. 누구나 다 나는 투자 많이 하고 싶어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저 공부 많이 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저 앞에 앉아있지만 얘기를 통해서 긁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해야 될 투자가 뭔지를 저는 요새 다르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어떤 걸 느끼냐면 나도 금융 유튜버로서 진화했구나. 또는 저의 가장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게 PB잖아요. 저는 운용력이 아니잖아요. PB로서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이건 레벨업 됐다. 왜냐? 옛날에는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시점에는 이런 상품들이 좋다라는 거를 솔팅 해놓은 다음에 누가 와도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대중적으로? 이거는 누가 해도 괜찮겠다. 그런 거를 잘 걸러내가지고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맞춤형. 약간 커스텀 됩니다. 비유를 해볼게요. 원래 제가 일을 할 때 공산품 기성복 정장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것도 되게 비싼 정장이에요. 타임 정장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정장이 그냥 100만 원 훌쩍 넘거든요. 이걸 사러 온 사람에게 저는 어떤 얘기를 해야겠어요? 잘 만들어진 여러 벌의 정장이 있으니 이 사람에게 입혀보고 파란색 톤이 저 잘 맞다. 또는 어깨 쪽이 이러니 이런 핏이 더 잘 맞다. 또는 이거 입으려고 하시는 데가 어디예요? 뭐 상견례를 가시는구나. TPO에 맞춰주는 그런 것들이 PB의 영역이었잖아요. 이제는 제가 약간 재단사가 된 느낌이에요. 누군가 와요. 그리고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잘 어울리는 정장 하나 맞춰주세요. 그럼 이 사람 일단 보고 이리 와보실래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을 들어봐야 돼. 들어봐서 정말 활동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핏대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전반적인 거 봤을 때 밝은 걸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파악해낸 다음에 추천해가지고 베스트 딱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다 재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단계라는 느낌이 살짝 들고, 실제로 이런 일을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레벨업이 된 거라면 이걸 컨텐츠로 만들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은 이겁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투자자일까? 내가 지금 만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 유형의 투자자일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투자 성향을 파악해냄에 있어서 제가 던지는 질문들을 투자 유형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았어요. 몇 가지 유형인데요? 총 3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아무 연구 결과도 없고 순전히 그냥 제 경험에서 나오는 저만의 빅데이터에 의한 어찌 보면 지극히 개인화된 개똥철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저는 요새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게 있다면 적응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깻님님은 어떤 투자자 유형일까요? 무슨 유형이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투자 몇 년 했으니까 초반에는 자산 배분 투자로 시작을 했어요. 아니요. 아니구나. 초반에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시작한 투자. 자, 그러면 부안해동으로 시작해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것도 빅데이터 다 있죠. 부안해동을 했어요. 일부는 이건 내 방법이 아닌 것 같아. 나 더 깊이 탐구를 하겠어 가는 사람이 있고, 주식 역시 하면 안 되는 거였네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부안해동하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잃어도? 계속 잃어요. 근데 진짜 그런 사람 많아요. 자, 본인의 경우에는 부안해동 했어요. 부안해동으로 돈 벌 가능성은 결국 없잖아요. 벌긴 벌었구나. 아니, 부안해동으로 시작해서 초심자의 행운을 만나 더 태우다가 어랏했는데 빨리 정신 차렸죠. 빨리 정신 차리고 근데 왜 1년도 빨리 정신 차린 거예요? 근데 계좌 수익률 오기 전에도 이미 좋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공부하면서 살릴 거 버릴 거 구분하라길래 그때 싹 정리하고 했더니 타이밍이 좀 잘 맞았어요. 운 좋게 초심자 효과로 돈을 벌었으나 이 방식을 또 했을 때는 내가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는 이렇게 불확실하게 어중뛰게 투자를 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탐구를 하려고 더 찾다가 자산 배분을 만나게 된 거고, 요대로 해봤어요. 너무 괜찮아. 이대로 하면 나는 적어도 잃지는 않겠고 따박따박 어느 정도 벌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게 나온 거죠. 이건 알겠어. 어떻게 더 벌지? 이제 더 수익률을 올리려고 하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될 수 있을까? 라는 것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부들을 했던 거죠. 투자의 본인의 유형을 아주 잘 찾아간 타입인 것 같고, 결국 지금은 어떤 투자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확신이 들죠. 아닌가? 아직 고민이 되나? 저 최근에 친한 동생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 왜냐면 올해의 컨셉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내자라는 거여가지고요. 만나면서 좀 놀랐던 게, 오빠는 코인 투자 안 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올랐으니까 묻는 거겠죠? 또는 다 하는데 왜 안 해요? 라는 걸 물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내 봐서 알잖아. 30부터 40 될 때까지 거의 한 10년 동안요,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은 무엇일까? 또는 좋은 투자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진짜 저는 많이 고민했고, 많이 해봤고, 많이 읽기도 읽고, 많이 벌어도 본 거잖아요. 그런 게 다 섞여 있는 한 10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40이 되고 나니까 이제 너무 확고해요. 이제 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뭘 할지가 너무 명확해요. 제가 할 수 있는 투자, 내 능력의 범위, 또는 좋은 투자인 건 알겠는데 저기에 가면 내가 만족 못할 거라는 것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 뭘 할지가 너무 명확해요. 그 투자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하는 투자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답을 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10년 동안 진짜 그 누구도 놀랄 만큼 저는 많은 시도와 탐구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에 일한 결과가 진짜 대박 투자 방법이 있어, 이걸 찾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투자가 뭔지를 알은 거예요. 내가 가장 높은 확률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투자가 뭔지를 찾았다는 게 저에게는 답을 찾은 느낌이었고, 결국 이 투자의 결과도 어떻게 될지는 10년 뒤에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10년 동안 이제 이렇게만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여전히 저는 범용성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항상 가장 범용성이 짙고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자산 배분 투자만 말을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시간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내가 찾았던 것은 엄청난 투자의 비법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확률 높게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찾은 것이었어요. 그게 10년이 걸렸고,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 방법만을 실행을 할 거고, 이게 저를 부자로 만들어줄지 아닐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제일 잘 맞을 것 같다. 잘 맞다는 거를 찾아냈어요. 전 아직 모르겠는데요. 전 아직 과정. 다양한 거를 해보고 있고, 그걸 압축적으로 빨리 시도해보고 있으니까요. 훨씬 빨리 찾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길의 가이드 정도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제 채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서 그런 걸 기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엄청난 투자의 비법, 엄청난 성공의 공식. 사실 그런 거 없지 않아요? 그게 없다는 걸 찾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거 없다는데 한 5년 걸리고요. 일단 5년 지나면 이거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저도 찾아 헤맸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자주 드는 예시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최진철 대표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수능을 잘 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공부인데, 사람들이 계속 입시 설명회만 다니고 입시 전략만 계속 짜는 거예요. 계획만 계속 세우는 거죠. 실행하지 않고. 그런 실수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뭔지 알아요? 몸을 키우기 위해서 계획 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써요. 월요일은 가슴이랑 등만 하는 게 좋을까?
화요일은 허벅지랑 배만 하는 게 좋을까? 어떤 식단이 좋을까? 그 전략 짜고 그걸 찾는 데 진짜 많은 시간을 써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것은 실행하는 거죠. 운동을 하는 거고.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이요, 투자를 해보지 않고 계속 방법을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몇 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운동을 하러 온 사람에게 너무 매운 거 많이 먹지 말고, 자기 전에 치킨 먹지 말고, 탄산을 좀 줄이고, 이런 얘기밖에 사실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제로 투자도 그래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혹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엄청난 투자의 비법 또는 진짜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자산 배분 같은 것도 황금 비율 같은 게 착 있을 거라고 좀 오해를 많이 하시. 실제로는 투자라는 것은 되게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수익이라는 것은 고통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매우 귀찮고 매우 고통스럽고, 근데 그렇게 쉬운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찾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으면은 쭉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런 거죠. 본인은 헬스를 하셔야 돼요. 본인은 필라테스를 하셔야 돼요. 본인은 요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은 수영장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안에서 뭘 어떻게 하든 이런 거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큰 방향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좋죠. 왜냐면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돈만 모으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돈을 불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방향 제시조차 해주는 게 어디예요? 그렇죠. 저는 예금과 싸워서 이긴 적이 없다고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예금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거 넘기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도요, 실제로 예금이라는 것을 관두고 적금이라는 것을 관두고 적립식 펀드라도 연금저축이라도 시작하는 사람이 극소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의미 있는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열심히 하고 있죠. 이게 제가 해야 되는 1번의 과정. 두 번째는 투자로 넘어오고 나서 정말 다양한 투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거 해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할 때 이때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2번이에요. 근데 1번과 2번이 답이 너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1번은 무조건 와야 돼요.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거고, 본인이 원하는 노후 안 올 거고, 투덜대게 될 거고, 삶이 슬퍼질 거다. 오셔야 됩니다라는 강하게 얘기하는 게 1번이잖아요. 저는 여기 대해서는 되게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2번에 와가지고는 어려워요. 이거는 취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게, 본인은 부동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은 코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은 자산 배분이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는 2번의 얘기인 거예요. 사람마다 답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걸 배우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했잖아요. 여기서 쓸 수 있을 법한 몇 가지의 기준, 제가 최근에 고민했던 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나는 어떤 투자자의 유형일까?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요, 나는 과연 시장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깨님, 시장을 견딜 수 있어요?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자, 깨님은 오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왜 가져왔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노인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왜냐면 생각보다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시장을. 시장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기준은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장을 사는 거는 그렇게 힘든 걸까? 라는 생각하죠. 예를 들어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매달 30만 원어치 사겠다. 자, 이게 보기에 어떻게 느껴져요? 엄청 쉬워 보여요. 쉬워 보이잖아요. 궁금한 게, 시장 투자잖아요. 여기에 약간 부담스러운 돈들이 항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스닥 어떤 사람은 매월 50씩 모은다 라고 했을 때 지금도 사지나요? 올라갔을 때도.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도 살 수 있느냐? 앤드 완전히 박살이 난 걸 못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박살이 나고 나서도 사지느냐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답은 뭐겠어요? 사야 된다. 사야 돼요. 본인이 시장 투자자라 하면 사야 돼요. 근데 너무 비싸져가지고 망설이거나 너무 싸지고 나서는 더 빠질 것 같아서 안 산다, 여러 가지 고민이 든다면 시장을 살 투자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은 기준은 미국입니다. 왜냐? 시장 자체를 사는 거는 우리나라는 매력도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의 매력도는 개별 주식들이 가지고 있는 극심한 저평가에 있는 거고, 그게 다 모여있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이긴 한데,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이라는 과제는 더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시장 투자자라면 시장이 올라갈 것에 대한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변동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을 약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 시장 투자자라는 것은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계속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보여주는 시장의 수익률을 가지고 갈 수 있겠죠.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겠다, 그거는 저는 시장 투자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번 볼게요. 짠! S&P 500과 나스닥 100이라는 이 두 개의 대표적인 지수를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로 가지고 와봤어요. 2000년만 가도 24년입니다. 이제 대박이다, 나스닥.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 들죠?
근데 봐봐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S&P 500과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의 2000년도부터 쭉 와서 24년어치입니다. 자, 이걸 볼 때 투자의 성공의 확률이 가장 높은 거는 첫 번째는 당연히 적립식 무한으로 하는 거였겠죠. 계속 사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였을 거고 엄청 높은 확률로 플러스일 거예요. 두 번째는 계속 홀딩이죠. 언제 샀어도 오래 가지고 있으면 플러스가 날 확률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지금이 최고가잖아요. 자, 시장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가라고 제가 질문을 한 이유는요. 계속 살 수 있는가와 또는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였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이는 이런 작은 하락, 이게 다 큰 버블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몇 프로인 줄 알아요? 마이너스 80%가 넘어요. 80%요? 네. 옛날 과거라서 별로 안 궁금해하고 지나가서 그렇지, 불과 20년 정도만 땡겨도 지수라는 걸 투자할 때도요, 반토막이 많이 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 서프라임 목이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냥 작은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여기 높을 때와 이게 낮을 때는 반토막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참 동안 또 보면 오르잖아요. 이게 뭐예요? 코로나? 코로나예요. 저 때는 뭐예요? 미국 망한다 했을 때? 이거요? 네, 맞아요. 미국 말한다 했을 때. 우리는 불과 2021년도가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2022년도가 여기거든요. 2021년은 계속 올랐어요. 근데 2022년은 내내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의 기억 속에는 떨어지는 거는 별로 기억 못하고 있죠. 왜냐면 그때 그냥 시장 안 쳐다보고 더 안 사고 장을 안 열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결국 시장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1번과 2번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지수 투자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봐봐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비쌀 때 많이 사니까 이때 사는 사람과 이때 사는 사람과 이때 사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때 사서 물렸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언젠가 다가올 이런 반등을 우리가 다 누리고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사가지고 단가가 맞춰지거나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어가지고 언젠가 그 전고점을 뚫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두 가지의 자질이라는 겁니다. 저 1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은 할 수 있어요? 2번은요? 홀딩 전략은 좀 애매한 게, 만약에 내가 이거를 가지고 가려고 생각을 한 것이라면 떨어졌을 때 더 사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깨님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야, 홀딩 할 바에는 더 사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깨님이 예전에는 무작정 사서 모으는 사람의 투자였다면 지금은 인베스터가 된 거예요. 인베스터는 무조건 사지 않아요. 쌀 때 더 많이 사고 비싸면 판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게 가미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적립식으로 계속 사는 것과 홀딩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실천한다면 아마 가장 좋은 투자가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안 가는 게 문제예요. 그냥 높을 때만 샀다가 물린다. 네, 그게 최악인 거고, 그 다음에는 높을 때 사고 못 기다린다. 빠졌을 때 팔아버린다. 높을 때 살 때는 다 저한테 얘기해요. 저는 매달 30만 원씩, 또는 저는 삼성전자를 한 달에 한 주씩 죽을 때까지 살 거예요 라고 계획을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안 지킨다니까요. 빠지면 안 사요. 제가 그때 막 진짜 손을 잡고 얘기해요. 무슨 일 있어도 사셔야 돼요.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장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분위기를 알잖아요. 분명히 안 살 것 같으니까 사셔야 돼요. 그 얘기를 많이 전했는데 그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시장에만 투자를 해도 우리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방금 보여드렸던 거를 좀 더 보기 편하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파란색이요, 스프 500입니다. 그리고요, 나스닥 100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게요, S&P 500과 나스닥 100, S&P의 세계관이 더 크죠. 더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장기 24년 정도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이 7.1, 7.2로 거의 똑같아요. 저 봐봐요. 거의 똑같아요. 즉 나스닥은 큰 변동성을 보여줬지만 S&P가 만났어요. 저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더 과거로 가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최근에 있었던 24년만 보자는 거예요. 비슷해요. 그럼 나스닥이 엄청났다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그렇죠. 과거 아주 긴 역사의 기간 동안 S&P가 올라오거나 좋거나 안정적이었던 시기가 훨씬 많았고, 나스닥은 아주 단기적으로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일단 그 성격은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대략이라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우리가 지수를 사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지수가 보여주는 각 연도별 움직임을 보자고요. 지금 연도별 움직임을 보게 되면 밑에 있는 파란색이 S&P입니다. 나스닥의 움직임이 엄청 컸던 거예요? 실제로는 훨씬 커요. 두 번째 게 나스닥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자, 여기서 파란색 보이나요? 빨간색밖에 안 보이죠? 올라갈 때 엄청 오르고 떨어질 때 엄청 떨어지고. 여기 오른 거 봐요. 나스닥 오르고 내리는 거 봐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이 빠졌다 같이 올랐잖아요. 실제로 나스닥이 보여주는 이 하락을 견딜 수 있어야 이걸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빨간색 훨씬 크잖아요. 대부분. 그걸 가지고 가려면 밑에는 이거 다 견뎌야 돼요. 근데 잘 봐요. 이게 2000년부터잖아요.
닷컴 버블 터질 때 아니에요. 3년 동안 매년 40%씩 하락해요. 이걸 견딜 수 있느냐가 실제로 나스닥 투자를 할 때 저는 견뎌야 하는 덕목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밑에 또 이게 언제예요? 서프라임 모기지예요. S&P나 나스닥이랑 그냥 다 날아갔어요. 미국 그냥 맛이 완전히 갔으니까. 이때는 기술주 버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만 떨어졌으니까 S&P 잘 버텼단 말이에요. 이때 S&P의 상대적인 높은 수익률이 이것까지 반영됐으니까 역사적으로 S&P가 되게 높은 수익률이 나왔겠죠. 나스닥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08년도 봐봐요. 둘 다 빠져요. 이건 미국 전체가 그냥 난리가 났었으니까. 하지만 그 뒤에 회복 나스닥이 빠르죠. 그리고 쭉 왔더니 지금은 어찌 보면 AI 시대잖아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혁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스닥이 세죠, 전반적으로. 하지만 여전히 빠질 때도 많이 빠지고 또 오를 때도 많이 올라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지수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요. S&P 500과 나스닥에 대해서 이 마음의 준비가 달라야 되는 게 아닌가. 성격이 다르네요. 이제 보니. 달라요. 되게 많이 다른 거 몰랐죠. 최근에 비슷했다는 거예요. 다 좋았어요. 잘 봐요. 두 개의 연평균 수익률이 7%대로 비슷해요. 이게 과거 역사까지 쭉 가면 얘네들 다 10 넘거든요. 근데 최근 20년으로 땡겼더니 7%로 떨어집니다. 아마 이것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있는 이 위기의 시기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일 좋았던 해 S&P 500은 30%입니다. 나스닥은 54%예요. 그러면 우리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베스트 이어잖아요. 앞으로 미래에도 S&P 500을 투자하는 사람이 24년 역사 중에 제일 좋았던 게 플러스 30%예요. 그럼 지수 투자를 하면서 그 해에 50% 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은 50% 오르기도 해요. 이거 최근인 것 같은데? 저거겠죠. 저막대. 그쵸. 지금 나스닥이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최대라고 보면 돼요. 근데 MDD 대박인 거 아니에요? 자, 넘어와서 베스트 이어랑 워스트 이어는 비슷해요. 얼추. 수치가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맥스 드로우다운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흔히 MDD라고 부르는 이 값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기간 중에서 제일 높을 때랑 제일 낮을 때의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자, S&P 500은 마이너스 50%밖에 안 돼요. 밖에요? 네, 왜냐면 나스닥이 마이너스 81. 그러면 꼭대기까지 갔다가 지하까지 갔던 거네요. 저걸 그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네. 근데 닷컴 버블이 오기 전에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오르고 나서 3년 내리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 오른 거는 아마도 지금 보이는 그림 중에는 제일 높은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코로나 시기와 그 후에 경험했던 것만 보고 계속 이렇게 가겠지라고는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경계성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수 투자를 한다면 생각보다 연평균 수익률은 7%인 거고 1년 동안 S&P는 30%, 나스닥은 50% 정도가 역대 베스트인 거고 떨어지는 게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 그게 지수 투자라는 거예요. 지수 S&P도 반토막이 나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81까지 찍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수 투자를 하면서 코로나 때 올랐던 게 2022년도에 하락 많이 했잖아요. 이때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사람들. 이때도 계속 샀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때 제 기억으로는 미국 주식만 다루시는 많은 유튜버 분들, 지인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영상에서도 보였고 댓글도 되게 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 그랬냐 하는데 지금은 또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미국 주식 투자를 잘 다루시는 많은 분들은 이거를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수 투자가 원래 이런 거라고. 수피님도 그 말씀하셨죠. 시장 폭락했을 때 수피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우리 박살 났을 때 한 주씩 모읍시다라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주인가? 그거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이 투자의 과거라는 이 속성을, 이 시장이 보여주는 변동성, 이거에 대한 속성을 아신다면 할 수 있었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시장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원래 때로는 이렇게 심한 하락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쭉 보면 미국의 시장이라는 것은 우상향 계속 해줬다는 거잖아요. 이게 버핏 할배가 얘기했던 미국을 의심하지 마라. 뭘 할지 모르겠으면 지수를 사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 그림이 보여주는 그 안정성을 얻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필요한 것은 S&P는 적어도 반토막, 나스닥은 마이너스 진짜 80%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락이 온다는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견딜 준비.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는 시장 투자자라고 할 수 있고 그래야만 S&P 500을 계속 사거나 나스닥을 계속 사거나 그걸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걸 모르고 나스닥 모으는 게 진짜 짱이구나 지금 본 걸로만 가지고 지금부터 모아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향후 20년 동안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러면 또 팔거나 아니면 더 사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떠나 있거나 이런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거. 경계성 멘트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보여드린 거잖아요. 이런 경계성 멘트는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장이 되게 오를 때 항상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마냥 오르지만은 않는다. 그리고 떨어졌을 때는 지금 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그게 올바른 금융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금융인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만나고 소통하는 분들을 시장 좋을 때도 만나고 안 좋을 때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거는 되게 비슷해요. 그때그때 시장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장 투자자라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스프 500 사고 나스닥 100 그냥 계속 먹으면 돼 라는 생각 좀 나이브하게 하고 있었다면 이 시장 투자자가 견뎌야 되는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것은 위로는 한 30%, 아래는 한 마이너스 50%를 어느 정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야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자 이게 충분히 받아들여진다. 많이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죠? 마이너스 막 20% 나잖아요. 괜찮네 이래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아직 할만한데 라는 얘기를 막 한단 말이죠. 자, 그런 내성이 만약에 생겨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저는 가치 투자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넘어가면 가치 투자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장의 성장, 인류의 발전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기업을 좀 싸게 사서 바이로우, 셀하이, BLSH 적어도 시장 투자자로 시작을 하는 거는 저는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해보다 보면 뭐야 시장이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네라는 것을 겪고 느끼셨다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오른쪽에 가치 투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위로 무한히 열려있죠. 자 아래로는요 저는 가치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공부를 그렇게 하고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기업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테마 투자나 부안해동 투자했을 때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래도 한 요렇게 시장보다는 깊어야 되니까 이렇게 두고 하는 게 가치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진다고요? 이론적으로. 왜냐면 얘보다는 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보다는. 아니 근데 보통 가치 투자자는 비쌀 때 안 사잖아요. 그런 반전이 또 있군요. 그냥 이거 연율로 환산하는 거니까. 이게 MDD가 아니니까. 근데 결국 이거잖아요. 보면 가치 투자라는 것은 위로는 무한히 열려있고 아래로는 거의 투자 원금이라는 게 막혀있게 되지만 그리고 수치는 이렇게 적었지만 실제로 마이너스 폭을 결정하는 건 뭐죠? 안전마진이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안전마진이 되는 거잖아요. 보통은 알고 들어갔지 않아요? 자, 안전마진이라는 것을 각자가 자기의 공부와 능력에 맞게 공부를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고 분석을 많이 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안전마진이 훨씬 클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폭은 실제로는 되게 작겠죠. 즉 가치 투자자가 하는 행위 자체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싸게 사겠다는 것은 안전 마진을 최대한 챙겨가겠다라는 매수 전략을 하겠다는 것이고 위로는 그게 실현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개념의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인베스터 영역으로 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을 겪고 나서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시장 투자자 앞에 자산 배분 투자자예요? 그걸 여기 적어놓은 이유는요. 봐봐요. 내가 시장 투자자가 힘들 것 같다면 오히려 시장을 사는 것보다 더 보수적인 게 자산 배분입니다. 그러네. 지금 오늘 표를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자산 배분의 MDD는 마이너스 20을 넘지 않아요. 근데 자산 배분 투자하려면은 적당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의도한 건 뭐냐면 누구나 시장 투자자로서 진입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거다. 근데 이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게 생각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이게 견뎌지면 가치 투자로 가는 거고 못 견디겠으면 자산 배분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위로의 기대 수익률도 좀 줄이고 밑에 리스크는 좀 많이 줄여주는 그 미학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줄어지지만 밑에 있는 이게 더 많이 줄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 배분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비대칭적이에요. 이거 낮추는 것보다 이 리스크 낮아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수익률을 어느 정도 포기하더라도 나는 MDD를 20% 이내로 줄여가지고 오래오래 투자를 하면서 이런 시장의 변동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는 투자 전략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시장의 변동성을 받아들여가지고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가치 투자로 가는 사람과 이것도 나는 힘들어 자산 배분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나뉘어준다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시장에 투자하는 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 기준은 시장 투자자인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운 좋게도 시장에 첫 진입하는 사람들이 가치 투자를 하거나 자산 배분을 하지 않아요. 그게 다행이에요? 다행인 거죠. 시장에 진입해서 이 양쪽으로 가줘야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도 지금 현 시장은 보통 불타오를 때 많은 사람들이 시장 진입자로 투자를 시작하니까요. 근데 저렇게 자산 배분으로 시작하거나 가치 투자자로 시작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경험을 다 겪어보고 선택을 하는 게 낫다라는 주의? 그럴 가능성이 잘 없죠. 가치 투자자로 바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가? 저거 되게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 저 투자를 첫 투자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적고 자산 배분 투자도 투자를 좀 해보거나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많이 하죠. 그리고 지금 예금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자산 배분. 그렇게 넘어오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시장 투자에 대한 학습치가 있어요. 가족이 했다거나 친구가 했다거나
이제 여기 첫 번째 기준에서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시장이 불타오를 때 개별 주식을 고점에 산 사람들 그 시장을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그거는 저희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나 이제 투자를 시작해보려고 해. 뭘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 워렌 버핏 책 아니면 뭐 피터 린치 책 주면서 너는 가치 투자를 시작하게 될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라이트하게 지금 연금 계좌 또는 ISA 아니면 주식 계좌 터 가지고 S&P 500 사봐. 나스닥 100을 사모아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걸 해보면 내가 이 기준 1번에 따라서 나 이제 뭔가 된 것 같아. 더 다음으로 갈 수 있겠어. 또는 나는 자산 배분 가야 될 것 같아. 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라고 느껴지겠다는 거죠. 이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시장 투자자인 것인가에 대해서 기준을 삼고 그 양쪽에 이런 다소 대치되는 투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시장 투자자를 우리가 베타 투자라고 볼 수 있고 가치 투자를 알파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라면 이 자산 배분 투자는요 베타 면역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정신없이 됐네요 화면이. 자 넘어갈게요. 이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박보미 TV 박보미 TV